자 네. 합시다. 네. 네. 그 모더니즘과 엘리어트 오늘은 고스트 바두광님 모시고 네, 아마 5급 네. 그 고스트 바두광 아마 5급 맞나? 네. 네. 맞습니다. 그냥 단수 없는 걸 아마 5급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 몰라서. 아, 그게 아니고 그 급이 있고 단이 있어요. 아 그래서 단보다 낮은 단계가 급이고 그러니까 아마 급은 18, 예, 급 중에 제일 낮은 게 얼마인데요? 18급이요. 야 그럼 5급이면은 고스트 바두광 좀 되는구나. 보통은 단부터 이제 좀 잘 둔다 이러고 급이면은 그래도 바둑 TV 보면은 아, 저게 저런 거구나 좀 이해하는 정도? 약간 그쯤 됩니다. 이 한 자릿수는. 아, 바둑판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 바둑판 집어들, 뭐 그 정도 되겠죠. 어, 저는 아마 18급이기 때문에. 예, 자 모더니즘과 엘리어트 이번에는 문학 네네. 관련한 이야기인데 네네. 지난번에 음악 관련해서 이제 글을 쓰셨다가 네. 한번 개털리셨는데 우리는 오늘 한번 봅시다. 네. 사실 네. 저는 방송 시작이 전까지 글을 안 읽습니다. 아, 네. 네. 자 수능을 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특히 국어 영역에서 문학 영역을 파본 띄워야지. 한 번쯤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을 들었을 것이다. 들어봤을 것이다. 그게 맞지 않아요? 음, 들었을 것이다. 들어봤을 것이다. 음, 여기 여기선 경험에 대한 약간, 얘기잖아. 그게 맞겠군요. 네,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만약 학창 시절에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너무 옛날 일이라 떠오르지 않는다면 한번 밑에 시를 읽어보자. 밑에 시를 한번 읽어보자. 어순 한번 밑에 시를 읽어보자보다는 밑에 시를 네. 한번 읽어보자. 밑에 시를 한번 읽어보자. 가 훨씬 자연스럽잖아. 그죠? 네. 어. 네. 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살짝 정신이 오락가락해갖고. 왜요? 아니요. 오늘 옆 좀 설쳐서 옆에 귀신 일이 때문에 좀 많아. 그건 아니지만, 네. 귀신한테 그 아, 바둑만 훈수 두지 말라 그러고 글 쓸 때도 좀 봐달라고 좀 그러세요. 네. 펄펄 다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울 사 이 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갔고 이 시는 유리왕이 지었다는 황조가다. 아마 한 번쯤은 이 시를 들어보거나 읽었을 것이다. 들어보거나 읽었을 것이다. 읽어봤을 것이다. 들어보거나 읽어봤을 것이다. 이 시는 유리왕이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다가 날아가는 황조 꾀꼬리를 보고 지은 시다. 김부식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1권. 보통 이거는 1권 그러지 않고 권1 그러지 않나요? 권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권1이 맞아요. 근데, 그 에, 지금 우리가 나누는 책 권하고 네. 그 역사책 권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냥 권일로 쓰세요. 권일로. 네, 알겠습니다. 역사책에 보면 이제 어디 나오는 권일, 권멋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그렇게 읽어요. 네, 네. 네네 맞아요. 지금 대화하는 고스트 바드광이 지은 거를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네. 그 네가 만든 게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방심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은 꾀꼬리다. 창작자가 표현하고픈 감정이나 사상 따위를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얘기할 때 그 사물이나 상황을 일러 객관적 상관물이라 한다. 전두환 머리 대가리 반짝반짝, 문어 대가리 반짝반짝. 그럼 문어 대가리가 객관적 상관물인가요? 음, 만약에, 네, 뭐, 농담 안 거예요. 네. 자, 에, 앞서 본 시에서 창작자인 유리왕은 뭐, 문어 대가리가 반짝반짝거리는 어떻게 전두환 대가리가 반짝반짝거리겠어요, 그죠? 치매도 안 따는데. 음, 흐리벙텅. 자, 앞서 본 시에서 창작자인 유리왕은 외로움을 꾀꼬리에 빗대어 얘기했다. 이때 꾀꼬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다. 객관적 상관물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사람이 나타내고픈 정서, 또 하나는 간접화, 그리고 빗대는 사물이나 환경이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없다. 오늘 그럼 굉장히 매끄러운데? 아까 네, 해봤다 뭐 그런 표현만 아니면 네, 가령 나는 기쁘다 라고 해보자. 여기는
여기에는 객관적 상관물이라 부를 게 없다. 나는 감정이 직접 기쁘다고 한다. 여기에 빗대는 사물도 없다. 이번에는 아주 기쁘고 즐거워하는 내가 있다고 하자. 내가 여기서 나무를 보고 저 나무들이 기뻐하네라고 해보자. 정신병자군요 이거는. 여기서 네. 나는 나무를 통해 내 기쁜 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냈고 빗대는 대상인 나무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객관적 상관물이 존재하고 그 존재는 나무라고 할 수 있다. 나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시에서 적어도 20세기 현대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시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엘리어트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좀 문장이 이상한데요. 현대시에서 적어도 20세기 네. 현대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시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음, 현대시에라 그러지 에서가 아니라 에가 맞지 않나요? 현대 시에 예. 원래 애가 에서의 줄임말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뭐뭐에 그래서 뭐뭐에 네, 네, 뭐뭐에하고 네, 뭐뭐에서라는 말이 의미가 물론 그게 네, 네, 줄임말로 쓸 때도 있겠지만은 네, 네. 의미가 다르게 그냥 독립적으로 쓸 때도 있잖아. 음, 지금 현대시에서 아, 라고 얘기하면 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음, 아, 그죠? 아, 아 네,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엘리어트가 말했던 객관적 상관물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문학이나 언어학을 대학에서 전공으로 들었다면 꼭 한 번은 수시르란 이름을 들었을 것이다. 들었을 것이다. 들어봤을 것이다. 들어봤을 것이다가 맞겠죠. 네, 마찬가지로 뭐 봤다 그런 말 싫어하세요? 비읍 싫어해? 박다, 비읍이요? 비읍 싫어하냐고. 아니, 아까부터 계속 뭐 봤다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 여기 그래. 네, 그런 제가 자꾸 그러네요. 그 비읍이 싫은가 봅니다. 자꾸 아니 그냥 뭔가 들어봤다 이러면 들었다랑 봤다랑 둘 다 같이 있는 것 같아. 뭔가 그냥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너의 애들이 그러니까 너는 그거는 너의 객관적 상관물이고 아 우리 네네네 객관적 언어 세계에서는 그렇게 쓰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아빠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내가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양파 발길질에 처맞는다. 참, 자, 문학이나 언어학을 대학에서 전공으로 들었다면 꼭 한 번은 수시르란 이름을 들었을 것이다. 들어봤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영문시를 공부한다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면 영문시를 공부한다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면 이것도 좀 문장이 이상한데 일단 넘어갈게요. 엘리어트란 이름을 들어봤을 네. 것이다. 들었을 것이다. 여기도 빠졌네. 단순히 엘리어트가 1948년에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유명해진 것은 아니다. 비록 한정적이었지만 그 이전에는 최재서와 김기림을 통해 어느 정도 알려졌었다. 김기림 이거는 왜 물연도가 없어요? 그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언제 죽었는지. 아 그래요? 월북했나?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알았어 알았어. 거기서 좀 더 네. 폭넓게 우리들이 엘리어트를 알게 된 것은 인수 덕택이다. 거기서 좀 더 폭넓게 우리들이 엘리어트를 알게 된 것은 우리들이 엘리어트를 알게 된 것은 앞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는 우리들이 알게 된 아, 것은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아, 않아요? 그렇네요. 좀 이상한데 아, 한국이 일본한테서 네. 해방되고 난 다음에 현대 영시광자가 개설된 곳은 그리 많지 않아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경성제국대학, 그 다음에 코리아대학, 그 다음에 연세이 대학교를 누비며 하우스먼, 홉킨스, 예이츠, 엘리어트, 오웬, 오든, 딜런, 토마스를 강의하던 이인수에게 거의 독점되다시피 했다. 이것도 좀 번역투 느낌이 납니다. 네. 좀 번역투 느낌이 나요. 네. 문장이. 자, 거기에 한국전쟁 이후 영시를 강의하는 이들 대부분이 이인수의 제자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엘리어트와 여러 서구 시인들을 영문과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물론 엘리어트가 1950년 이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영문과에서 줄곧 다뤘던 것은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 요인이 없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에는 몇 번 소개된 바가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인수와 그 제자들 덕택에 엘리어트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졌다는 요인이 없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요인을 물리친다고 하더라도 엘리어트가 끼친 영향을 물리치긴 어려울 것이다. 또 엘리어트가 멋진 시인인 것을 부정하지 못하리라. 잘생겼어요? 엘리엇, 나름 잘생긴 편이에요. 본인보다 잘생겼어요. 그렇게 하고 생각해요, 저는.
엘리어트도 옆에 귀신 붙어 있나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겠죠. 알겠어요. 뭐 죽었으니까 귀신이 됐겠지. 고스트 포이킹. 혹시 황무지라는 시를 들어본 적 있는가? 없습니다. 사울은 아,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는 도입부가 무척 인상 깊은 시다. 황무지는 몰라도 사울은 가장 잔인한 달이란 얘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은 바 있다고 하니 말도 안 셈이다. 요게 엘리어트 시예요? 아, 엘리어트 시구나. 네. 바로 이 황무지를 쓴 사람이 엘리어트다. 엘리어트는 사울에 섹스하고 싶었구나. 그런 느낌이 안 나. 자, 또 엘리어트는 주머니 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지혜로운 고향 이야기란 시를 썼는데 이 시를 바탕으로 뮤지컬 캐츠가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작품이 됐다. 유명하기만 하고 비싸가지고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말만 많이 들었습니다. 맨날 TV에 고양이 분장한 사람들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 네. 봤어요? 저, 저도 가끔씩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짤막짤막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거 한두 개 있길래 본 적은 있었어요. 그래요. 아무튼 난 본 적이 없음. 자, 그런데 앞서 객관적 상관부로 언급한 것을 기억하는가? 기억합니다. 엘리어트가 쓴 글 중에는 시가 아니라 비평문도 있었다. 그 가운데 객관적 상관물이 언급된 글이 바로 햄릿과 그의 문제점들이다. 엘리어트가 쓴 글 중에는 시가 아니라 비평문도 있었다. 그냥 요거는 네네. 예를 들어서 그냥 엘리어트는 비평문도 썼다. 아, 그냥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네, 뒤에 앞에 바로 앞에 문장에 이렇게 보면은 네, 그런데 앞서 객관적 상관물을 언급한 것을 기억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앞에서 했던 얘기를 네, 환기시켜 주는 건 좋지만은 네, 그냥 요걸 없애고 요 앞에 문장을 없애고 네, 아니요 이거 끝나면 말도 못 합니다. 저 내일 일 가야 돼서 피곤해서 못 해요. 네, 아, 뭐고요? 아니 지금 채팅. 아, 그러니까 네, 엘리어트는 비평문을 썼다. 예를 들면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네, 비평문 중에는 객관적 상관물에 관한 것도 있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글을 이으면 이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아, 요거는 이 문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부성이라고 음 생각하면 그냥 될까요?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령 쓰다 보면은 이제 여기 좀 더 낫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올 거예요. 아무튼 뭐 지금이야. 자, 엘리어트는 헨립과 그의 문제점들에서 감정을 예술인 형태로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객관적 상관물을 찾는 것이다 라고 썼다. 햄릿, 햄릿의 문제점은 영국인이란 것밖에 아닐까? 밖에 없지 않을까? 쉬, 그렇게도 볼 수. 네. 아, 시끄러워요 여러분. 쉬클로프스키는 낯설게 하기를 통해 사람 이름이죠? 네네. 곰 이름 아니죠 그죠? 꿈 이름이요? 아니요 농담했어요. 애들 앞에서 제가 냉수 제가, 애들 앞에서 제가, 냉수 못 맞아. 제가 뭔가 좀 제대로 아 답변하고 됐어요. 약간 좀 아, 그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예, 좀, 이게 네, 진정해. 예. 안 네, 때려요, 안 때려. 적 진정해. 옆에 있으면 때렸겠지만 옆에 없잖아. 자, 낯설게 하기를 통해 문학은 문학만이 가지는 아름다운 문학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었다. 엘리어트가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문학을 읽었다면 쉬클로프스키는 낯설게 하기를 통해 문학을 읽었다고 할 수 있다. 낯설게 하기. 엘리어트가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글 내부에서 문학을 이해하려 했다면 쉬클로프스키는 낯설게 하기. 이거 뭐야 이거? 낯설게 어, 하기 글 외부에서 문학을 이해. 어, 번역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요, 잘못 썼네요. 햄릿 덴마크인이에요? 누구요? 햄릿. 햄릿이 덴마크인이냐고요? 아 그래요? 덴마크 놈이라고요? 지금 채팅창 보고 있어. 아, 아, 아 배경이 덴마크예요. 근데 섹스피어가 썼으니까 아마 그 덴마크 영국 놈을 덴마크인처럼 이제 가장해서 쓴 거겠죠. 걔도 원래 비슷하잖아요. 그 앵글로 섹스은족이니까 그 다 그 새끼들 아니면 그게 뭐 선조에 대한 그거겠지. 추억이겠지. 낯설게 하기는 뭔데?
낯설게 계약기가 낯설게 갑자기 왜 어 나왔지? 그게 나중에 그 구조주의 얘기도 조금 해갖고 좀 모더니즘 얘기랑 좀 이제 얘기를 버무려서 하려고 객관적 그 얘기를 상관물에 대한 했어요. 얘기가 앞쪽에 나왔잖아. 네네. 그지? 앞쪽에 나와서 뒤쪽에 이제 네네. 햄릿하고 뭐 네네. 엘리어트가 나와서 갑자기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건 좋은데, 근데 갑자기 네. 네. 시쿠블롭스키가 나와서 낯설 계약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지. 근데 네네네. 여기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낯설 계약이하고 객관적 상관물이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낯설 계약에 네.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갑자기 네네. 뻥친다고. 네. 이함? 알겠습니다. 구성을 좀 잘못했네요. 뒤에 나오나요? 뒤에 그게 나옵니다. 읽어보죠. 네. 현대문학 이론을 얘기할 때 빠지거나 사라지는 없이 꾸준히 얘기되는 것이 바로 구조주의다. 이것도 좀 번역투 같네요. 음, 꼭 보면 씨발 사람들이 좋은 걸, 교수글 보고 뭐 논문 같은 거 보고 좋은 걸 안 배우고 나쁜 걸 먼저 배워. 이게 멋있는 줄 아나 봐 이게. 구글 번역기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멋있나? 그러면 멋있다 그러겠지 뭐 사람들이. 자, 구조주의는 랑그와 빠롤이에요. 빠톨이에요. 빠롤이라고. 빠롤이에요. 네. 빠롤이 핵심이다. 랑과 빠롤은 쇼시르가 제창한 것으로 유명하다. 랑은 언어를 기준으로 하면 추상적 체계다. 쇼시르가 제창했다. 제창하다는 말 혹시 일상적으로 써요? 대창한. 그것보다 조금 적절한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영진 씨 그 밥 먹기 전에 네, 밥 먹겠습니다. 제창하고 밥 먹어요. 예, 말하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이 제창하냐고. 아니고 진짜, 아, 아, 제창하냐고 안 하냐고. 그러니까 대창하지요. 잘 제창한다고요. 먹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영진은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를 제창하고 말하는 거라고. 제창하고 밥을 먹는다고. 응?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을 꺼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이런 표현 안 쓰잖아. 네, 네. 그냥 랑과 빠루는 소시르가 만들어낸 개념이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네요. 소시르가 만든 개념이다. 소시르의 개념이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데? 제가 왜 그랬어요? 꼭 시발 한 단계를 더 거쳐야지 이게 멋있어짐. 그 음, 아, 랑그는 언어를 기준으로 하면 추상적 체계다. 이 추상적 체계는 유한하다. 반면에 빠롤은 개인적 발화행이다. 곧 구체적이고 무한하다. 쉽게 예를 들어서 랑그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다. 빠롤은 한글 자음과 모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소리다. 기호가 랑그예요. 그 혹시 기호 기호학으로 치면은 이제 기호 체계가 랑크가 되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는 표현이 이제 그 빠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게 랑그 빠로를 재는 게 뭘 랑그로 두고 뭘 빠로로 두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많이 달라져서. 네네 뭐 여기서는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하죠. 음, 뒤에 뭐 문제가 생기면 또 바꾸면 되지. 예, 알죠. 자, 또 다르게 얘기하면 랑그는 한국어 문법 체계다. 여기서 빠룰은 그 문법 체계를 통해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장이다. 기호와 표현이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자, 이것을 문학을 기준으로 나눌 때 랑그는 문학 체계이고 빠룰은 문학 체계를 통해 만들어낸 수많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체계가 뭐예요? 문학 체계. 그 문학이 있으면은 어, 그 문학을 어. 이루어낼 수 있는 수많은 일종의 체계 같은 것들. 우리 그 동어반복인 거 뭐, 알아요? 네, 네, 이영진이 뭐냐고 물으면 이영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달라 그게? 네, 아니 이영진이 뭐냐고 물으면 그게 네, 네, 네. 이영진은 이영진이다라고 대답하는 게 그거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요? 음? 그러니까 뭔가 방금 문학 체계라고 했는데 문학 체계라고 답변을 한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그냥 동어 반복이잖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설명을 제대로 해보라고. 네. 그 문학에서 네, 나눌 음, 예를 들어서 문학 한 작품이 있을 때 그 작품들을 묶어내는 기준점 같은 게 있죠, 보통. 네, 이를테면은 뭐 소설, 뭐 시, 뭐 그런 것들.
네. 네,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소설에서도 또 다른 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가 있겠죠. 예를 네. 들면 시에서도 시만이 가지고 있는 체계가 있겠죠. 네네네. 그런 것들, 그걸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문학에 있는 체계다, 문학 체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 그 문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문학에서 보통 설명을 할 때 문학 체계라고 씁니다. 음. 그러니까 뭐라고 좀더 뭐라고 그냥 문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학의 문법이다라던가 문학의 체계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요. 가령 뭐 우리가 뭐 물 같은 거 마실 때 그 네네네. 물은 어떤 물이다, 뭐 샘물이다, 뭐 이런 뭐 전물이다, 뭐 수돗물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냥 그런 것처럼 물이 있으면은 그걸 그냥 물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어떤 물이고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할 때 이 물의 성분 분석표 같은 걸 보고 그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있다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시스 뭐 이런 거. 네네네네네. 아, 뭔가 좀 그렇네요. 아, 그래 지금 네, 문학하는 놈들은 자기 표현을 좀 정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아무튼 그렇다고 하자. 그냥 물어봤어요. 처음 듣는 말이라서. 자 앞선 예 제가 지금 그 네, 정신이 지금 네, 진정해. 네, 진정해 괜찮아. 진짜. 왜 어디 갔다 왔는데? 왜? 아니 저 오늘 그 제가 동아리 가두 모집을 했는데 네 무슨 동아리요? 아, 고스트 바둑왕? 저 아니요 그 바둑 동아리 말고 그 노래패 동아리라고 있어요. 빨갱이였어요 영진 씨. 아니 뭐 그걸 굳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그 노래 피하는 놈들 다 빨갱이잖아. 옛날에도 그랬는데.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러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 애들들 많은 건데 그 전부 다. 옛날에 우리 선배도 있었었는데. 앞선 예수 보듯이. 그 아마도 그것도 아마 대학마다 색깔이 조금씩은 다르지 않나. 알았어. 그 경남이니까 뭐, 빨갱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뭐 네. 민중가요가 그냥 약간 좀 뭐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서 아 민중하면 중앙선고대 빨갱이지. 씨. 민중하면 아니 빨갱이지. 그 누구야 그 정태춘 노래 부르고 그런 빨갱이지. 그게 뭐야 그게. 그렇게 따지면은 저기 김광석 씨도 빨갱이가 됐잖아요. 그 빨갱이지 그래. 뭐 어쩌라고. 음, 자, 앞선 예에서 뭐 하여튼 보듯이 랑과 네. 빠룰은 무엇을 랑으로 보고 무엇을 빠룰로 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해서 달라진다. 가령 내가 영어를 잘 알고 싶어 한다고 하자 아마 사람들은 영어에서 쓰는 모든 단어와 문법과 발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영어권 출신이라고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단어를 외우는 아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권 출신이라고 해서 모든 한국 단어를 아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한국어 문법 체계와 영어 문법 체계를 생각하고 영어 문법 체계에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다. 주어진 어떤 말이 오는지 주어임을 알 수 있는 표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단어나 낱말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떤 말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영어는 크게 5문장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좀 번역스러운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그 문장 형태를 통해 단어가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지 단어를 어떤 자리에 써야 할지 파악 가능하다. 문장에서 구조주의는 이러한 방식으로 문학을 읽어내는 기술이다. 문학에서 구조주의는 흔히 이 구조주의는 형식주의라고도 부른다. 글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글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읽는다는 얘기다. 그래서인지 이 형식주의는 지나치게 문학을 형식적으로 검토해서 읽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앞서 영어 공부를 하는 예를 생각해보자. 그 예처럼 문장 체계나 품사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표지나 기타 체계만을 자꾸 연구하다 보면 어느새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 문법을 공부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문학도 문학을 공부하거나 읽는 게 아니라 문학 체계를 공부하게 된다. 곧 문학을 읽기 위한 읽기 방법을 연구하느라 문학을 읽어서 공부하는 게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문학을 연구할 때 그 읽어내는 방법이 완전히 없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용과 형식은 포도주와 포도주를 담은 와인병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포도주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포도주는 분명 와인병에 담겨 있을 것이다. 아니라면 적어도 병에 담겨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보통 페트병에 담긴 게 포도주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생수통에 있는 게 물일 것이지 결코 소주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과 맞물린다. 세용과 형식도 그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을 병이 있는 것이고 포도주를 담는 병은 포도주를 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닭이 있기 때문에 달걀이 있고 달걀이 있기 때문에 닭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앞서 말한 예가 어렵다면 밀란 쿤데라가 말한 예를 말해보자. 밀란 쿤데라 아직 안 죽었나 보죠? 네, 아직 살아 계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이글에서 처음 나오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아, 밀란 쿤데라는 왜 일리어트 살아있나? 엘리어트는 죽었으니까. 죽었죠. 자, 밀란 쿤데라는 달팽이와 달팽이 집으로 내용과 형식을 얘기했었다. 달팽이는 달팽이 집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달팽이를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면 꼭 달팽이에다가 집이 붙은 걸 그리지 달팽이만을 그리진 않는다. 민달팽이도 있잖아. 왜? 아,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래. 달팽이만을 그리기도 띄우고 하지만 해야죠. 자, 그렇게 그리면 사람들이 달팽이인가를 의심하곤 한다. 오히려 송충이나 다른 동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도 한다. 달팽이는 달팽이가 들어갈 집이 있어야 달팽이라고 할 수 있고 달팽이 집도 달팽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달팽이 집이 된다. 그렇게 형식주의는 오히려 형식과 내용이 끈끈한 것을 알고서 형식을 통해 내용을 읽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에도 요런 식의 그게 있죠. 요런 대립 구조가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면 철학한 사람들 중에 계속 네. 이제 관념만 씨부리는 놈들이 있어요. 관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형이상학이라 그러죠. 형이상학. 아, 아니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아, 철학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니들 그 민중가에 부르는 니들처럼 맨날 이제 네네. 사회 구조나 아니면 변혁에 대한 얘기만 씨부린 놈들이 있어요. 음, 그 사실은 이제 두 개가 균형을 이룰 때 적절한 거거든요. 네. 여기 나오는 이제 그 문학적인 형식도 있고 그다음 문학적인 내용도 있어야지 이제 그게 문학으로서 안전한 거다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지.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 사례들은 많으니까. 네. 자, 이런 점에서 쉬클로프스키는 낯설게 하기로 형식주의를 위해 뒷받침해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색하고 낯설게 하기로 형식주의를 위해 형식주의를 뒷받침해 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형식주의를 뒷받침해준 사람이다. 네. 위에를 약간 빼라고. 형식주의,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약간 알겠습니다. 형식주의를 위해 준 사람이다보다는 형식주의를 뒷받침해 준 사람이다가 좀 더 나은 것 그래, 같아요. 좀 더 발전했네. 자, 다음 실 한번 읽어보자. 잔디 금잔디 심심삼천에 붙은 불은 가시잎 무덤가에 금잔디 봄이 왔네 봄날이 왔네 포도나무 끝에도 실가지에 봄날이 왔네 봄빛이 왔네 심심삼천에도 금잔디에 일하세요 일을 하세요. 아니 그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일하세요. 일에 집중하세요. 일. 저한테 하는 말 아니죠? 네네네. 채팅창 보고 있어요. 제가 채팅창을 같이 보면서 하세요. 같이 보면서. 잔디 동생 붕어 뭡니까 붕어가 세상에. 잔디 동생 뭐예요 그게? 나도 몰라. 이 시는 김소월이 쓴 금잔디다. 김소월도 죽었네. 잔디 금잔디로 시작한다. 보통이라면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쓴 다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쓴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아마 봄날에 잔디가 불쑥불쑥 쏟아난 거리로 돼 있네. 솟아난 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 솟아나는 걸 어, 그렇게 얘기해야죠. 솟아난 걸 얘기하려는 의도인 아, 것 같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심심삼천에 붙은 불은 가시잎 무덤가의 금잔디라는 말에 우리는 낯설음을 느낀다. 현실적으로 불이 금잔디일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의미에서 불이 금잔디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심심산천에 붙은과 가시잎 무덤가에서 그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 무덤가에 있는 것은 금잔디다. 심심산천에 붙은 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산천에 불이 분이 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화자가 불타는 마음을 느낀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즉 가시잎 무덤에 금잔디가 돋아난 것처럼 심심삼천에 붙은 불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알맞은 이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가시님을 그리워하는 게 마치 불 붙은 것 같다고 풀이한 게 훨씬 더 그럴듯한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뒤에 있는 봄과 봄날, 봄빛은 의미가 달라진다. 처음 읽었을 때는 봄을 푸르게 돋아나는 생명력이라고 비유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무덤가와 금잔디를 생각하면 푸르게 돋아나는 생명력을 떠올리기보다 무기력한 마음을 떠올리게 한다. 왜냐하면 무덤이 있는 금잔디에는 봄과 봄날과 봄빛이 왔지만 가시님은 봄과 봄날과 봄빛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심심삼천에도 금잔디에 봄이 왔는데 가시님이 없어 그리워한다는 것을 심심삼천에 비유한 것이다. 봄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은데? 음, 음. 약간 그렇게 그냥 굳이 왜 이런 부분을 넣었을까를 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읽은 아, 게 훨씬 더 알맞을 것 같다는 게 뭐 예, 이런 그래요.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알지도 음, 못하고. 자, 이렇게 되면 맨 처음에 있는 잔디잔디 금잔디도 의미가 달라진다. 네, 그 코난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네네. 하나? 억지스럽게 왜 네. 끼워 맞추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 것 근데 같습니다. 시부라 그게 진짜로 범인이래. 아, 병신들. 아, 그런 거 본 느낌이에요. 자, 음, 듬뿍듬뿍 솟아난 금잔디를 얘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움을 금잔디가 솟아나는 것에 비유했다고 하는 게 말맞다. 구조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시를 읽고 해석한다. 이 해석에서 큰 영향을 미친 건 낯설 계약이다. 곧 시클로프스키는 낯설 계약으로 시를 읽는데 큰 공헌 한 것이다. 낯설 계약이는 뭔데? 그래서 그 낯설음을 느낀다고 했을 때 그 가시님 무덤가의 금잔디라고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상적으로 쓰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잖아요. 어색한 문장이라고 일상적인 의미로 낯설, 해석하기에는 예. 그렇다면 시만이 말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 그러니까 문학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 인간은 문학하는 어디, 사람이 문학하는 네네, 사람들이 그 네네. 시클로프스키 이런 걸 낯설게 하기라고 그냥 표현해요. 낯설게 하기. 아, 네,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낯설게 하기가 만약 그런 용을 하면 네네, 왜 우리가 네네네,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그런 네네, 학문적인 표현이라면은 네네. 이것이 낯설게 하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아까 객관적 성가물은 맨 처음에 정의했었잖아, 그죠? 네, 그렇네요. 그거처럼 이제 요 맥락에서 네네, 설명됐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설명한 네, 이후에라도 낯설게 하기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한 번쯤.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반면에 엘리어트는 객관적 성감물로 모더니즘에 힘을 보탠 사람이다. 모더니즘은 근대주의를 흔히 번역해서 쓴다. 모더니즘은 딱히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모더니즘인데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 아닌데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 먹으려 그러는 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어, 시발놈들입니다. 시발놈들. 문학 제가 그런 문학 것까지는 몰랐네요. 문학에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보면. 잘 봐요. 네. 어디든 있습니다. 그런 놈들은. 음, 자, 처음에는 과거에 과학에도 있대 세상에. 아마 신학에도 있을걸. 과거의 문화, 예술, 전통과 결별하고 새로운 언어 형식의 창출. 이 모더니즘이라 얘기했었다. 그렇죠. 이게 언제쯤이지? 20세기 초인가? 아니면 19세기 말인가? 아마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20세기 초기에는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네. 이제 최신 문명이었죠. 음, 그때 사람들은 아마 그 자기가 사는 게 현대라고 하는 걸 모던이라고 네. 부르는 거에 대해서 아마 자부심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음, 이제 그때쯤 되면은 문학이든 아니면 어디서든 전부 다 개나 소나 이제 모던 사회 씨발 뭐 이런 말 쓰지. 음, 그러니까 그 시대가 확실히 이제 그 이전 시대하고 차별화됐다고 본인들이 느꼈던 모양이죠. 아, 21세기 그렇기 때문에 2000년생 애들은 요 휴대폰에 스크린 터치하는 거 있잖아요. 휴대폰 스크린 터치 하는 거요? 스크린 터치라 그러나 하여튼 왜 그 화면 만져가지고 왜 뭐 건드리고 그러는 거 있잖아. 네, 그런 네. 게 하나도 신기하지 않다 그러거든.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음, 나한테는 영지 씨 몇 살이죠? 몇 년생이죠? 제가 99년생. 아 씨발 너도 그럼 그 세대구나.
아, 뭐 저도 피처 버스더 세대인 걸요. 아 터치 스크린 맞아 터치 스크린. 우리 아, 한 터치 아, 90년생은 예를 들면 우리는 옛날 휴대폰들은 그런 게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화면이 네. 커가지고 그 화면을 건드려가지고 이제 뭔가를 조작한다는 게 되게 신기했지. 아, 근- 저도 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플로피 디스크 같은 거 있었던 시절이니까 집에. 그거는 창원이니까 그런 거고. 아니요, 아, 뭐 부산,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창원입니다. 네, 자, 창원 사람들이 싫어하겠네. 별로요. 하지만 어떤 이는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질서와 가치화된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이 괄호가 빠졌네 여기. 아이고, 이라고 가루 빠졌네. 얘기한다. 그거 봐. 여기 아이고, 지금 모더니즘을 표현하는 말들을 보면은 그 자기 시대에 대한 그 뭐야 자부심이 쩔쩔 철철 넘지 않아. 어, 음, 씨부라. 그렇네요. 그 잘난 현대인들이 씨발 나치도 만들고 음, 그다음에 박근혜도 만들고 박정희도 만들고 그랬는데 전두환도 만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1920년대가 그것의 절정기라는 데에는 별 이의가 없는 듯하다. 이, 이, 이 1920년대 모더니즘 대표작을 꺼내든 인물들이 예이츠, 파운드, 조이스, 포그너, 엘리어트다. 보통 유진 씨 안녕하세요. 보통 이 모더니즘의 시발점으로 에즈라 네, 파운드를 얘기한다. 위에 에즈라가 아니네. 여기 위에는 없네. 네, 네. 아 파운드가 이 아, 사람이에요? 파운드가 에즈라 네, 네. 파운드인가? 아, 네, 네, 네. 네네네. 아, 이 사람도 죽었네 근데. 파운드는 네, 네. 100편의 시보다 하나의 이미지가 훨씬 낫다는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시 하나를 읽을 때 그 시에서 우리는 이미지를 읽어낸다.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포개어 푹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하니 눈 감을 밖에. 띄어쓰기 틀렸네. 이 시는 정지용이 쓴 호수다, 호수 1이다, 호수 2도 있어요. 네. 우리는 여기서 이미지를 잃는다. 얼굴을 가리는 이미지와 눈을 감는 이미지다. 아 그냥 이 글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걸 환기시키고 싶었습니다 전. 자, 이 구체적인 이미지가 머리에서 그려질 때 보고 싶은 마음이 호수만큼 넓고 깊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눈을 감는 것과 얼굴을 가리는 것은 그 자체로 보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고 싶은 마음을 이미지화한 것이 호수라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읽는 수단으로 파운드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파운드는 한 이미지가 이미지 없는 100편시보다 낫다고 말한 것이다. 파운드가 말한 이미지는 구조주의랑은 확실히 다르다. 구조주의보다는 파운드가 말한 이론이 좀 더 읽기 편하고 내용만 생각하면 되니 비교적 입문이 손쉬운 편이다. 하지만 초기 모더니즘은 이미지가 문제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각기 다를 수 있다. 책상이란 이미지, 밥이란 이미지가 사람마다 다르다. 머리에서 그려낸 호수가 아주 작을 수도 있고 아주 클 수도 있다. 또 이미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가령 오늘은 사이가 좋았던 아버지와 어제는 사이가 나빴던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인데도 같은 이미지가 아니다. 그쵸? 그 바른미래당 창당하기 전에 유승민과 창당한 이후의 유승민은 음, 확실히 다르죠. 자, 앞에 붙은 수식이 따라서 이미지는 수많은 변형을 겪어서 결국에는 통일성 있게 작품이나 시를 읽기가 어려워진다. 이때 이 이미지를 좀 더 시에서 구체화한 것이 객관적 상관물이다. 만약 호수 1을 객관적 상관물로 읽어낸다면 호수가 화자 마음을 담는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곧 그리움이란 감정을 그립다고 하지 않고 호수만하다는 말로 얘기할 때 시가 시답다는 것이다. 이때부터를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한다. 이 후기 모더니즘의 객관적 상관물이 한 노릇하는 것이다. 한 노릇하는 것이다. 띄워야죠 이거. 사소한 지금 띄어쓰기 같은 건 내가 넘어가고 있는데 곳곳 틀린 게 좀 네, 보이거든. 네, 좀 그 신경 써주세요. 네, 네. 엘리어트는 이 점을 알고 프루프록인가요? 프루프록의 사랑 푸드 노래와 프로. 황무지를 썼다. 프루프록의 사랑 노래를 두고 에드라 파운드는 영어로 쓰인 최초의 현대 시라 평했다. 이거는 네, 그 시를 띄워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시를 네. 읽은 자기가 최초의 현대인이란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원래 문학하는 놈들이 그렇죠. 뭐 황무지는 아, 모더니즘인시다. 그런데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인 시로 평가하는 인물들도 있을 정도다. 객관적 성감물로 엘리어트는 모더니즘에 영향을 끼치고 낯설게 하기로 시콜롭스키는 구조주의에 영향을 줬다. 구조주의와 모더니즘을 얘기할 때 상대적으로 시콜롭스키는 구조주의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엘리어트는 모더니즘에서 그리 언급되지 않는다.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엘리어트가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어떤 게 왜냐면은 애매한데요? 엘리어트라는 인물이 그 후기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에 약간 좀 징검다리 역할로 볼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아, 끼어 있는 인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이 좀 좀 얘기가 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자, 엘리어트는 이 객관적 성과물을 통해 모더니즘을 채웠다. 엘리어트 덕분에 우리는 모더니스트란 말로 여러 시인들을 비유했다. 그 덕택에 일제감정기 시대 시인인 이상을 읽을 수 있었고 1960년대에는 김수영과 신동엽이랑 걸출한 우리나라 모더니스트가 탄생했다. 그 벽에 똥칠한 사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누군데요? 아니요 됐어요. 이거 생자 명예훼손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예. 자, 훗날 하늘은 아시겠지? 자, 훗날 구조주의와 모더니즘은 각각 비판을 받게 된다. 그 비판을 바탕으로 구조주의는 탈구조주의로 넘어간다. 마찬가지로 모더니즘은 196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게 된다. 문학가 엘리어트는 모더니즘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다. 만약 구조주의가 탈구조주의를 여는 연인이 됐다고 한다면 엘리어트는 모더니즘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열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모두 알 수 있으리라. 구조주의가 탈구조주의를 연 거야? 아, 그러니까 구조주의를 만약에, 그러니까 구조주의가 있을 때 그 구조주의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탈구조주의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도 아는데 근데 그 예, 예. 표현을 구조주의가 탈구조주의를 여는 원인이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존나 번역투 같고 존나 이상하지 않아요 표현이? 그리고 반 음, 뒤에도 이제 모더니즘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네네네. 열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표현이? 음, 그런가? 제가, 네 존나 네. 이상해요. 음, 좀 상식적인 표현이죠 상식적인 표현. 네. 구조주의 때문에 탈구조주의가 생겼다 뭐 그런 말은 알겠는데 그 맥락을 좀 잘 살려서 네네. 쓰라고. 네, 열게 했다 이런 알겠습니다. 표현은 이상하잖아. 음, 해부 동사 쓰는 거야? 아, 예, 예, 이해했습니다. 진짜 이상하다고요. 네. 자 그래서 그 모더니즘과 엘리어트란 글이었는데 그래서 이 글의 음, 전체 주제는 뭐야 그래서? 약간 엘리어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원래는 처음부터 쓰고자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을 약간 모더니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 사람이 영향을 끼친 게 좀 있으니까 네. 엘리어트랑 모더니즘이랑 연관지어서 그리고 모더니즘을 얘기할 때 이게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막 얘기하기 복잡하니까 이런 살짝 대립되는 걸 하나 맞춰 놓으면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겠다.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 하나 끼워 넣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 상당히 뭐 모자라긴 한데 이 전체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뭐 한 문장으로 써봐요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요. 네. 엘리어트는 어, 모더니스트 지, 모더니스트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게 이 뭐 글의 주제야? 그렇게 어, 이 글의 주제는 그게 아닌데 어, 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객관적 성감물이 나오고 네, 처음엔 음, 고구려사가 나옵니다. 고구려사가 나오고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객관적 성감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지, 그렇지? 그리고 네네, 갑자기 이제 객관적 성감물에 영향을 줬다고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이까진 좋아요. 네네, 네, 소시르도 나오고 네네, 그렇다고 치고 전부 다 엘리어트에 관한 크게는 다 엘리어트에 관한 얘기잖아, 그지? 자 예예, 그런데 쭉 나오다가 엘리어트하고 객관적 네, 성감물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네네, 쉬쿠플러스키가 나옵니다. 쉬쿠플러스키가 네, 잠깐 나오고 그리고 그 네, 이후에 갑자기 구조주의가 네, 나옵니다. 네,
구조주의 얘기 나오면서 이제 소시르 얘기 다시 나오고, 그리고 소시르 얘기 네, 한참 또 하다가 네, 또 다음에는 어 구조주의 얘기가 계속 나오네. 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이제 문학하고 연관지어서 하는 얘기도 음, 나오고 네, 쭉쭉 나오고. 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양이 엄청 길었었구나. 네, 김소월 얘기 나오지만 역시 이것도 구조주의 관한 얘기고 쭉쭉 나옵니다. 네, 요 얘기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또 엘리어트가 객관적 상관물로서 나옵니다. 음,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오다가 네, 갑자기 이미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모더니즘 얘기가 갑자기 나오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러네, 얘기는 요거에 대해서 네, 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네, 들어있는 글이 그러니까 그 들어있는 주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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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단 큰 아, 의미에서는 네, 네, 그 구조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모더니즘요? 모더니즘하고 이제 대비되면서 어느 정도 네, 대비되면서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를 엘리어트하고 그다음에 시코브로스키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건 네, 알겠는데, 근데 예, 이게 구조주의하고 모더니즘 사이에 대비를 위한 글인 네, 건지 네, 아니면은 네, 엘리어트하고 시클로프스키 중에 시클로스프 시발 뭐야 시클로프스키, 시클로프스키 네, 중에 누가 맞짱 뜨면 이길 것인지에 관한 얘기인지 음, 아니면은 객관적 상관물에 관한 얘기인지 아니면 네, 네, 낯설 계약이라는 낯설 계약의 음, 객관적 상관물에 관한 이제 문학적 기법에 관한 얘기인지가 불명확해요. 음, 명확하지가 않다. 여러 가지가 너무 섞여 있다고. 넘어가서 섞여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 근데 그 중에 네, 예, 두드러지는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잡탕이라 부르지 않을 음, 수 있지. 예를 들면 음, 부대찌개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네, 부대찌개하고 김치찌개 사이의 차이가 뭐겠어요? 부대찌개는 뭐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네, 김치찌개는 좀 뭐가 좀 덜 들어가잖아. 사람의 네, 취향에 네, 따라서 고기도 넣을 수 있다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음, 그게 부대찌개가 아니라 김치찌개라 그러면은 네, 김치찌개만의 네, 특색이 있어야지. 음, 이거는 부대찌개도 아니고 그냥 잡탕이에요, 잡탕. 너무 많아요. 잡탕,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글로서는 세부적인 뭐 그런 걸로는 사실 내가 이번에 말할 게 그게 없었었는데 번역도가 좀 있다는 거 네, 빼고는 네, 이번엔 글의 전체적인 구성이 좀 문제네. 음, 글 제목대로 모더니즘하고 엘리어트, 그러니까 네, 모더니즘 시인으로서의 엘리어트를 조명하려 그러면 네, 네, 엘리어트가 말 그대로 글 전체의 중심이 돼야 되고, 네, 네, 아니면 모더니즘 자체를 조명하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네, 모더니즘하고 대비할 다른 것들이 있어야겠지만 구조주의 같은 건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건 네, 있어야겠지만은 모더니즘이 중심이 네, 돼야 되고, 아니면은 네, 제목이 없지만 객관적 상관물이나 문학적 기법이 중심이 되려 그러면 네, 낯설기 네, 이야기도 나오는 건 좋지만 어쨌건 객관적 상관물이 주도적인 위치가 있어야 되고, 음,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주도적인 위치가 없어요. 음, 예, 삼국지처럼 갑자기 누가 일났다 갑자기 누가 사라지고 다시 또 누가 일났다가 누가 사라지고 계속 그렇게 된다고. 주제가 네, 반복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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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전적인 네, 굴구성으로서는 내가 별로 좋은 말을 못 해주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됐다고 음, 생각하지?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처,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 처음에 여기서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끊고 나서 보니까 뭔가 모자란 것 같아서 더 넣고 모자란 것 같아서 더 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 김치찌개를 너무 끓이는데 아까 내가 네, 다시 얘기하자면은 네, 뭐 예를 들면 간이 좀 밍밍해. 그럼 소금을 칠 수 있지. 아니면 김치를 더 넣거나, 그치? 네, 아니면 네, 뭔가 기름을 좀 넣고 싶다. 그러면은 뭐 비계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돼지고기를 네, 사서 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죠? 아니면 향신료 넣고 네, 싶다 그러면은 후추를 넣을 수도 있는 거야. 예, 근데 어쨌거나 그건 김치찌개잖아. 그러니까 네, 네가 처음에 만들고 싶었던 거는 김치찌개라고. 그러니까 그게 음, 다른 걸 넣더라도 그게 네, 네, 김치찌개가 아니라 돼지찌개가 되거나 네, 아니면 부대찌개가 되거나 네, 아니면 네, 햄찌개가 네, 네, 되거나 아니면은 네, 네, 기름 잡탕이 되거나 하면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더
문제는 충분히 알겠죠? 여보세요? 네네네. 지금 네, 잠깐 일어섰어요. 잠깐 일어섰어요. 네, 그 문제는 충분히 알겠죠?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렇게 쓰지 말고 좀 더 구성을 짜임새 있게. 일단 네, 내용은 난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용은 충분히 괜찮으니까 네, 그거 구조를 잘 다시 짜서 네. 어, 다음번엔 또 새로운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요 글은 고쳐가지고 네. 적당한데 뭐, 과조로 뭐, 내거나 그래보지 왜.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좋은 말 듣겠는데. 네. 됐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에, 네, 제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끊어요. 그럼 빨리. 끊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저 오늘 민중가요 부르고 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나 봅니다. 그 정태춘이 살아 계신데 그 생령이 빙의한 모양인데 일단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 자체는 글 내용은 좋았어요. 글 내용은 문학 전공한 학생이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글이고 그리고 세부적인 설명들이 좀 뭐 엉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를 통해서 글 소재를 설명하고 그리고 납득시키고 그런 방식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을 계획적으로 쓰지 않았고 그리고 멈춰야 될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김치찌개가 아니라 나중에 그냥 잡탕이 돼버렸더라. 어쨌건 이제 글을 쓰려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 주제를 잡고 쓰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음, 이런 글들은 괜찮은 글이죠. 내용상 발전 가능성이 많이 그러니까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글이죠. 내용이 괜찮든 구조가 괜찮든 결국 그겁니다. 지금 아까 구조주의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형식이 먼저냐 아니면 내용이 먼저냐라는 질문에서 둘 중에 하나가 우선되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우선되고 둘 중에 하나가 뒤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그 두 개가 평형을 맞춰가면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 글은 이제 형식이 많이 모자라지만 내용은 괜찮은 글인 거죠. 그럼 이제 형식을 보충하면 되겠죠. 반대로 우리 그 글 쓰는 다른 분들 중에 형식은 나름 괜찮은데 내용이 모자란 사람이 있나? 홍윤 씨가 요즘 많이 그렇죠. 홍윤 씨가 요즘 많이 이제 기사 형식으로만 글을 쓰다 보니까 형식은 딱 이제 나쁘지 않은데 딱 괜찮아. 근데 보면 내용이 좀 많이 부실하죠. 기사들이 원래 그렇긴 하지만은 뭐 그래서 좀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좀 정반대의 글이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내용이든 형식이든 간에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잘 쓰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보통 다 붙습니다. 이거를 내가 욕했지만 니들보단 잘 쓰는 글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글쓰기 첫걸음은 모더니즘과 엘리어트라는 문학 쪽 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11시에 내일 11시에는 철학산책이라고 새로운 방송을 할 건데 그건 다시 내일 공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 월화수를 제가 아마 월화수를 일을 해요. 이번 주는 일단 월화수 다 나가야 되고 이번 주엔 뭐 다른 날도 지금 약속을 잡히는 대로 나가야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3를 다 못 끝내고 있어요. 일단 내일까지 다녀오면 아마 급한 일들은 다 지나갈 테니까 그때 주말 남은 시간 동안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니까 좋긴 좋은데 좀 많이 피곤하다 오랜만에 나가니까.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